네, 이번 시간에는 그 장희빈과 그 최숙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이 장희빈과 최숙빈의 어떤 그 암투, 시기, 질투, 막 이러한 것들이 그 사극에 많이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극들은 보통 이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끝나는 그러한 게 전개가 되죠. 근데 사실 이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난 이후에 정말로 아주 극심한 또 이 극정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쟁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경신, 기사갑술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사갑술한국이 바로 장희빈과 최숙빈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숙종 때의 이 당쟁은 정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정말 사륙의 이 정쟁이었습니다. 자, 이 장희빈과 최숙빈은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볼 때, 이 장희빈은 나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7살 때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어렸을 때 궁에 들어와서 있었던 나인입니다. 그리고 그 무술이 최숙빈, 우리가 무술이라고 할 때 저 무술이라는 말은 그 물 깃는 그 여자를 우리가 이제 무술이라고 하죠. 그 궁궐에서 세탁도 하고 물도 깃고 이러한 그 세숫물. 그러니까 즉 무술이는 나인들의 여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인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 무술이는. 그러니까 나인은 그래도 궁중의 그 생활에 이제 어떤 정말 그 전문직 여성 공무원처럼 일을 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술이는 그 나인들의 그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빨래를 해준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무술이었다. 그래서 최숙빈도 무술이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궁궐에 들어왔었습니다. 이 장희빈 같은 경우는 집안이 이렇게 이제 중인 계급이었고, 아버지는 잘 알려진 대로 역관 출신이었고, 그리고 좀 남인과 좀 가까운 그러한 집안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장희빈은 그러한 어느 정도 약간의 이런 중인 계급의 층에 이제 속해져 있었는데, 숙종이 이제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경종을 이제 낳으면서 이제 일약 이제 왕비까지 올랐던 인물이죠. 그래서 장희빈이 처음 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왕비까지 되기까지 이렇게 이제 아주 정말 출세 가도를 정말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숙종이 전 왕비들이 있었지만 14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희빈이 아이를 낳아준 겁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아이를 낳아줬고, 이제 낳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낳자마자 바로 원자로 책봉하고 또 이제 세자로 이제 책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일약 왕비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던 거죠. 결국은 다시 이제 빈으로 떨어지지만은, 바로 그렇게 숙종이 자기의 자식을 이제 후사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막 원자로 바로 세자로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다가 죽은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인현왕후가 뭐 후사는 없지만은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시간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궁녀, 후궁이었던 이제 장희빈을 이렇게 자식을 원자, 세자, 그리고 바로 왕비로 장희빈을 삼기 위해서 인현왕후를 또 폐위시키죠. 인현왕후는 서인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인 집안을 폐위시키고 이제 남인을 또 이제 등용한 거죠. 그러니까 서인의 대두였던 영수였던 송시열을 사약을 매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대가였던 분도 이렇게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약을 먹고 돌아갔던 사람이 또 송시열, 그렇게 전전전 임금에 오랫동안
많은 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서인의 그 거물이었던 분이 바로 이런 장희빈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사받게 되는 겁니다. 경종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세자로 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왜냐면은 숙종이 그 왕을 잊고 자기가 이제 그 세자로 있지만 자기 엄마가, 자기 낳아준 엄마가 사약을 먹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위태위태하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었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불안하게 이 세자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세자를 한 십몇 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숙종이 계셨으니까 십몇 년 동안 계속해서 했었고, 그 세자로 있으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남인과 서인들이 이제 이 경종이 그 다음 왕이 되면 바로 그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을 죽였던 그 남인들을 또 모조리 또 숙청시킬 거 아닙니까? 송시열까지 죽었으니 서인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그러니까 경종을 어떻게든지 왕이 안 되게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겠죠. 그래서 경종을 반대합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경종이 왕이 오르는 걸 반대하고 했는데, 경종이 이제 왕이 이제 되는 것을 상당히 서인들이 반대하고 이제는 뒤에서 이렇게 이제 암투와 모략과 이러하면서 그 자리를 못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인들이 다시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갑자기 이 서인들이 숙종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야밤에 이제 숙종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영수 이명이라는 아주 또 서인의 영수 거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독대를 합니다. 근데 조선 정치에 있어서는 독대라는 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입직승지와 사관들이 항상 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면담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야밤에 찾아가가지고 숙종과 영수 이명이 이제 밀담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정확한 건 나오지 않지만 추론컨대 이 경종을 뭐라고 그럴까요? 대리청정을 이제 맡기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나오진 않지만,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고 나와서 갑자기 대리청정을 숙종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숙종이 살아있는데 지금 계시고 대리청정을 맡겼는데, 아마 대리청정 기간이 아주 오랫동안 길었다면 경종도 좀 위험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오히려 서인 남인들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찬성을 경종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 파가 남인이었기 때문에 대리청정을 맡긴다는 건 남인이 되게 좋아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남인이 반대를 해요. 그리고 서인은 오히려 대리청정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이 되면은 큰일 날 거야. 자기들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런데 또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봤더니 대리청정을 시켜서 실수나 어떤 용납될 수 없는 문제가 되면은 바로 명분이 돼서 폐쇄자시킬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숙종과 이명이 그것을 밀담을 통해서 미략을 하고 아마 대리청정을 맡기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인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대리청정을 막 반대합니다. 그냥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반대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리청정을 맡은 지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숙종이 승하합니다. 짧은 대리청정이 짧았던 거죠.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대리청정이 아주 길었어요. 14년인가 10몇 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니까 짧게만 봐서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대리청정을 해가지고 사도세자는 상당히 많은 국정 운영을 치렀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영조가 어쨌든 더 정파쌈에 사도세자가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병적 증세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대리성종을 하게 되면서 많은 그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요. 근데 경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지만 숙종이 이렇게 3년 있다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승하되면서 경종이 이제 왕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서인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엄마를 자기들이 사익을 먹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아주 이 경종을 어떻게든 왕위에서 내려놓으려는 그러한 그 이제 음모가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숙종의 가계도를 잠깐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볼 것 같으면 현종과 명성황후가 있습니다. 그 아래 숙종 식구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숙종은 부인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의 부인들은 인경왕후, 그리고 인현왕후, 그리고 인원왕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희빈장 씨, 숙빈채 씨, 명민박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빈장 씨가 바로 이제 경종을 낳았고, 숙빈채 씨가 그 영조를 낳은 거죠. 영조를 그 이제 21대를 낳고, 그 다음에 명민 박 씨라고 해서 연령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령군은 거의 뭐 2살 정도의 어린, 영조가 한 7살, 그리고 경종이 한 13살, 14살 그 정도 되었던 그 어렸을 때 그런 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경종이 그 영조를 상당히 이뻐했고, 그리고 상당히 그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경종도 아버지와 남인들에 의해서 이제 세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영조 같은 경우도 경종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살아남아서 영조가 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경종은 남인들이 밀었고, 영조와 연령군 둘 중에 아무나 왕이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경종의 어머니 장씨는 이제 죽고, 이러면서 이제 경종이 이제 즉위하게 됐던 거였죠. 자, 경종이 왕에 이제 오르니까 서인들은 다시 이제 살 얼음판이 됐던 거였죠. 살 얼음판이 되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이제 그 위험한 자기들의 서신을 대별을 이제 하려고 막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런 와중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신임사화예요. 신임사화라고 해가지고, 사화라는 뭐냐면은 선비들이 화를 입었다, 뭐 이렇게 한자를 뜻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사대부들이 화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를 입으면서 이제 전국이 교체되는 거야. 그 환국. 그래서 뭐 그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사화는 그 아주 큰 화를 입었다라는 거는 뭐 숙청당하고 죽고 막 이랬던 끔찍한 이런 이제 그 사건인 거죠. 이 경종 때 이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하게 됩니다. 그 고변을 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경종을 자객을 보내서 죽이는 계획, 그리고 이 궁녀를 통해서 수락관의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죽이는 것, 그리고 숙종의 유언을 위조해서 경종을 폐위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노론이 준비하고 있다. 경종을 죽이려는, 그걸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상소로 올라가지고 고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때 경종이 이제 그 노론들을 숙청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종은 병역하고 어쩌면은 그 자식을 낳지도 못한다,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 변이 자기 아들 성기를 뭐 뜯어봐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한 것도 있었고, 또 이 경종은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그러니까 경종만 죽이면 바로 영조나 아까 그 영인군이나 연령군을 왕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론은. 그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그 전에 그 경종이 이런 후사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식을, 왜냐면 경종의 나이가 한 33대고 왕이 됐나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 됐어요, 왕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주 몸살이면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은 거였죠. 그리고 당연히 세자로 있다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 선의 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왕비도 상당히 나이가 어려요. 15살인가? 경종이 왕이었을 때. 그래서 후사를 낳을 수도 있지만은, 뭐, 나이로, 가임 기간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지만은, 아이를 갖지 못해요, 경종이. 별로 되지도 않았어요, 기간이. 근데 낳지도 못하니까, 왕비가 자기 종친에서 양제를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노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바로 그냥 이제, 그럴 바에 연인군에게 세제를 줘라. 세자가 아닌 세제라고 그러죠? 세제를, 왜냐면 세제로 그 다음 세자짜리를 연인군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제를 연인군이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남인이 또 들고 일어나니까 뒤치락 엎치락 하나 2번이나 해요. 줬다가 뺏었다, 줬다 뺏었다. 막 그런 분위기예요. 어떻게든지 남인은 연인군이나 연령군에게 왕비를 주려고 하고 빨리 경종을 내려놓고, 그리고 경종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나이도 거의 30대 이제 중반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성숙했죠. 정치도 알고. 그러니까 경종이 이번에는 이제 공격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노론을 이제 치는 거죠. 그때 얼마나 끔찍하게 많이 쳤냐면은 경종의 노론들의 대신들을 거의 다 사건을 통해서 목호령을 이제 신문하면서 신문에서 나왔던 인물들,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이제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장살, 때려서 죽이고 또 사약을 매겨 죽이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집안의 사람들마저도 다 모조리 노론계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남편들이나 아들들이 죽어나가니까 부녀자들도 스스로 알아서 목매 죽어요. 그리고 정말 크다란 어떤 인물이 아니었던 사람들마저도 유배를 100여 명을 시키고, 또 뭐 몇백 명을 하여튼 간에 아주 거의 노론을 거의 그냥 깡그리 없애버립니다. 그게 바로 신임사화예요. 우리가 아는 경종은 그냥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병약하고, 또 힘도 없고, 막 이러다가 그냥 조용히 영조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경종이 왕일 때 저렇게 아주 엄청난 이 신임사화라고 그래가지고, 노론들을 전부 다 숙청시키는, 그것도 사실은 뭐, 소론과 남인의 힘을 얻어가지고 했던 것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왕의 결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끌려다니는 허약한 그랬던 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경종이 왕으로 재위 기간이 4년 2개월인가 그렇거든요. 짧아요. 아주 짧고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였지. 또 영조나 숙종이나 그런 분들 길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죠. 아마 연산군처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 어쨌든 경종이 4년 2개월 정도를 제위하면서 노론들을 거의 다 이제 숙청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4년 2개월 동안 제위를 하고 그 다음에 됐던 분이 이제 영조인 거죠. 경종은 어떻게 짧은 제위를 하고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죽게 되고 나니까 이제 서인들이 이제 바로 이제 영조를, 연인군을 이제 왕으로, 세자가 이미 그 전에 명분이 있죠. 세제로 됐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또 이제 소론과 이 남인들은 또 모조리 또 이제 숙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 때 그리고 경정 때 이러한 일들을 영조가 세제로 있으면서 본 거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해서 7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소론이 득세했다가 또 그 노론이 득세했다가 소론이 득세했다 막 그럴 때마다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 자기의 이복 형제지만 그의 어머니 장희빈도 죽는 걸 어렸을 때 봐왔고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팔으면서 영조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제 탕평책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서인들이 아니죠. 서인이 아니라 노론이 이제 영조를 왕으로 이제 즉위를 딱 시키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노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남인들 또 특히 소론들을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조가 이제 말리는 거죠. 계속해서 정권이 이렇게 이제 왕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 자기들의 파가 아닌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쫓아내기만 해라. 뭐 죽일 것까지 있냐라고 영조가 그래도 이제 노론을 이제 설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축출만 시켜내고 이제 노론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조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한쪽의 그 숙종처럼 황국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한 게 아니라 탕평으로 상당히 이제 골골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막 반반씩 조정에 등용을 시켰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전체 조정이 다 서인이면 서인, 노론이면 노론, 막 이렇게 이제 남인이면 남인이 바꿨는데 영조는 이렇게 이제 섞어서 이제 그 조정을 운영시켜 나갔던 거죠. 그리고 또 영조는 이렇게 재위관이 오래 50 몇 년 동안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또 요소는 뭐냐면 노론이나 이 소론이나 이렇게 함부로 영조한테는 대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뒤에 갇혀 죽였기 때문에 그 대국을 위해서 자기는 그랬다. 이러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영조한테는 정말 덤빌 수가 없었죠. 그걸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조의 치세가 또 오래 갔던 것 같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종묘에 그 신주를 모십니다. 그런데 왕의 어머니이지만 종묘에 신주로 가 계시지 못한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후궁이 낳은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 그리고 후궁이 낳은 아들 중에 나중에 추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칠궁이라는 곳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종묘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묘에 있는 분들은 다 왕의 어머니 또는 그 생모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그 왕통을 이어받은 왕비인 거예요. 정씨. 하지만 여기에 칠궁에 계시는 그 어머니들은 후궁이 낳은 자식인데 왕이 된 사람, 후궁이 낳아서 당시 왕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그의 아들이 왕이 돼서 추천된 왕의 어머니,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 칠궁은 어딨냐면 그 청와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정동에 있고요. 예약을 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계속 예약을 해야지만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던 궁이에요. 저 칠궁은 처음에는 그 청와대 안에 궁정동에 한꺼번에 모여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칠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7개의 사당이 있다는 말입니다. 7개의 사당이 모여 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에서는 7개의 사당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다 각자 사당이 개별적 사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궁을 그 순종 때 다 모았던 거예요. 순종 때 모으고 그래서 순종 1년에 이제 모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궁이 됐었는데 엄귀비 이분은 상궁이었다가 영친왕을 낳은 거죠. 영친왕을 낳았죠. 그래서 그 엄귀비가 그 당시에 덕수궁 근처에 사당이 따로 있었는데 그 덕왕궁을 이제 1929년에 이제 이 궁정동으로 일로 이건하면서 칠궁이 된 겁니다. 저 칠궁 자리에는 어떤 그 묘가 있었냐면은 이 육상묘가 있었습니다. 육상궁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육상묘가 있어요.
저렇게 지금 궁정에 있는 7궁은 각각 그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이 독립적으로 있는데 그 건물들이 조선시대 때는 다 따로 있었다. 서울 그 근교에, 서울 안에 중심부에 따로 있다가 저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6궁, 7궁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한번 시간 날 때 가서 보시면은 또 종묘와는 또 다른 또 면이 있습니다. 자, 영조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그 효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었을 때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숙빈철 씨가 죽고 나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왕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숙빈은 그 후궁으로서 상당히 많이 몸조심하면서 그 있었겠죠. 어머니 신분을 격상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 다른 사람들을 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묘라는 거는 무덤이 아니라 사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당묘예요. 사당묘. 그 사당을 만들어 줬던 게 또 영조가 차근차근히 뭐 정원군의 어머니도 적용궁인가요? 뭐 이런 그 사당을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방금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엄마처럼 후궁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사당, 왜냐면 종묘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묘와 사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육상궁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준 사당이 육상궁이고 그 육상궁이 지금의 칠궁 자리에 맨 처음에 저 하나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 때 거기에다가 다른 그 사당들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칠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영조는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 효심으로 계속해서 빈으로 남아 있고 사당도 없고 그렇게 이제 그 묘만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위해서 그 육상묘라고 사당묘자를 써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고 제사를 지냈던 게 바로 이 청와대 앞쪽에 있었던 바로 그 칠궁 그 자리였습니다. 처음에 그 육상 그 묘자가 사당묘자예요. 무덤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서로움을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상서로움을 기른다 이런 그 사당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앞에는 또 연호궁이라고 있죠. 그 연호궁은 누구냐면은 정빈이 씨의 사당이에요. 정빈이 씨. 정빈이 씨는 누구냐면 효장세자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영조의 후궁이죠. 효장세자의 그 영조의 첫째 그 아들 그 세자의 정빈이 씨의 후궁 그 엄마를 위해서 헤어준 궁이 바로 연호궁이다. 그러니까 육상묘가 먼저 육상묘는 영조가 친필로 어머니를 위해서 쓴 친필이고요. 육상묘가 제일 처음에 먼저 있었고 그 영조의 효장세조의 생모였던 그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준 사당이 나중에 들어와서 합사된 거예요. 그래서 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저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같이 연호궁이 이제 있습니다. 자, 저렇게 같이 한 내부에 그 숙빈채 씨와 그리고 정빈이 씨, 그러니까 영조의 그 어머니와 그 영조의 후궁이 같이 이렇게 이제 모셔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능원묘라고 여러분들 이제 끝자리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능자는 뭐냐면 왕비의 무덤을 우리가 능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릉이니 선릉, 태릉, 강릉 이렇게 왕과 왕비가 무덤을 만들 때 능을 붙입니다. 가장 높은 격상된 그 호칭이죠.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세자 그리고 세자비, 세자비가 무덤을 우리가 원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많이 못 들어봤죠. 왜냐하면 세자비가 그 죽었을 때 거의 뭐 왕릉만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리고 묘는 무덤묘예요. 저거는 뭐냐면 봉준이, 옹준이 뭐 이렇게 이제 세자가 아닌 자식들 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묘 그리고 후궁들도 묘자를 써요. 그리고 이 후궁이지만 그가 낳은 자식이 왕이 되면 그 후궁은 원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능은 못 붙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분묘 제도는 능원묘 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차등을 주어서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 최숙빈, 숙빈 같은 경우는 이름이 그의 무덤은 원자를 붙입니다. 원. 그래서 소령원이라고 그래요. 소령원. 그러니까 이 영조가 왕이 되기 전에 숙빈 최 씨가 죽었으니까 후궁이 죽으면 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소령묘였어요. 영조가 왕이 되니까 원으로 고친 거죠. 그래서 소령원으로 이제 한다.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광탄면에 그 소령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원묘로 해서 그 지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이나 원이나 그런 걸 보면 능 안에도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원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주로 이제 능들이 이제 있던 거죠. 이 장희빈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 억울하게 그 죽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장희빈이 죽을 때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숙빈 최 씨입니다. 그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숙빈 최 씨가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알고 있듯이 이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나서 한 4, 5년 지나고 이제 그 동안은 장희빈이 왕비였죠.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로 있었을 때 이 숙빈 최 씨가 궁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인현왕후를 이제 기리는 그 뭐 이렇게 간단한 뭐 이렇게 뭐 제사인지 방에서 그런 거를 축원하고 기원하는 걸 이제 숙종이 궁궐을 거닐다가 보고 나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자기가 삼은 거죠. 후궁으로 삼게 되는 거죠. 기기가. 그리고 나서 신방도 차려가지고 막 그 저주 사건, 저주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막 인현왕후를 저주고 인현왕후는 지금 그 폐출만 됐고 폐위됐고 폐출됐으니까 계속 그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뭐 화살 쏘고 막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 숙빈 최 씨가 들었던 거죠.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변하고 숙종에게 일러 바치는 거죠. 그래서 숙종이 그 장희빈 세력 들을 남인들을 다 모조리 그 숙종하는 거죠. 죽이고 유배 보내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장희빈도 사액을 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숙빈 최 씨는 이 서인들에게는 큰 기여를 했고 이 장희빈을 그렇게 만드는 데에서 공신이었던 거죠. 실은. 그러니까 장희빈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철천지 원수로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1929년인가요? 그 순종 때 이 대빈궁이 장희빈의 사당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경정도 자기 엄마 거 만들어줬을 거 아닙니까? 자기 엄마. 그러니까 대빈궁이라고 사당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 낙원동에 있었어요. 지금 종로상가 낙원동에 있었는데 그것을 그 순종이 1908년 순종이 대빈궁을 육상궁인데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7궁 안에 같이 이 대빈궁과 육상궁이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마저도 이 공간에서 참 눈에 보일 영혼들의 싸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이러니한 또 이런 역사적인 현장이 또 그 칠궁에 자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칠궁에 들어가게 됐고 또 많은 나머지 그 사당들이 이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왕의 자식이 된 아들이 왕이 돼서 들어간 엄마들 그리고 추존된 그리고 자기의 내가 왕은 아니지만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추존해서 왕이 된 사람 임금들도 계세요. 그런 임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같이 그 안에 모셔져 있고 이제 무덤들은 또 이제 따로따로
다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장희빈의 이제 무덤을 보면 그 장희빈의 무덤은 대빈묘라고 합니다. 그때 묘자는 또 이제 무덤묘가 사당묘가 아니라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희빈의 무덤은 또 어느 곳에 있냐면은 이 서오릉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서오릉을 또 누구의 그 능이냐면은 이제 제가 대빈묘거든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서울에 가서 이 장희빈 묘를 봤을 때 저렇게 그 석물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봉분만 있었습니다. 그냥 이 수풀에 봉분만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잘 꾸며져 놨나 봐요. 제가 이후로는 찾아가 보지를 못했었는데 왜냐면 전부 다 서울릉에 5개 능만 보잖아요. 능만 보고 저 대빈묘는 구석에 있거든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 대빈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능만 봤는데 저렇게 이제 성물을 해놔서 아마 찾아갈 수 있도록 저렇게 그 조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저 대빈묘는 처음에는 원래 서오릉 저 안에 있질 않았어요. 양주에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양주. 그러니까 지금은 구리시 있는 데 있다가 지금 현재 경기도 광주 있는 곳으로 또 옮겼다가 그 조선시대 때 옮겼다가 최근에 옮겨진 거예요. 1960년대 때인가 그 70년대 초인가 60년대 말에 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희빈의 후손들이 그 이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서오릉에 옮겨놨습니다. 근데 왜 서오릉에다 저렇게 옮겨놨느냐? 그 서오릉에는 숙종의 능입니다. 그러니까 명릉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오릉에 5개의 능이 있는데 그 서오릉 입구에서 바로 앞에 있는 게 명릉이에요. 그러니까 숙종의 그 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인현왕후 능이에요. 그 쌍릉으로 되어 있어요. 쌍릉, 인현왕후. 그리고 첫 번째 그 계비였던 인현왕후가 같이 좀 떨어져가지고 동원 이강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그 이제 원에 2개의 이제 능이 있다. 그런데 이 숙종은 쌍릉으로서 그 인현왕후 같이 있고 인현왕후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는 인경왕후예요. 그 인경왕후도 같이 서오릉에 있어요. 익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오릉에는 이 5개의 능이 있고 이 숙종의 부인이 4명인데 장희빈을 빼면 3명. 그 3명의 부인이 다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장희빈은 양주에 있다가 뭐 광주에 있다가 그렇게 막 있다가 1969년인가 70년대 총괄 그때 이제 여기로 모셔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서오릉에 다 모든 그 숙종의 아마 이 조선시대 때 왕 중에서 이렇게 모셔져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은 그렇게 해서 대빈묘에 이제 같이 숙종의 사약을 매겼는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또 이런 이 장희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금 시간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실은 당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해서 왕권을 견지하고 어떤 그 권력을 균형시키는 견지하는 어떤 이런 그 틀에서 봤을 때는 그랬지만 하나하나의 사건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기도 했고 또는 백성들의 삶과는 너무너무 동떨어진 뭐 예속 논쟁이니 문묘종사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삶은 도외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권 유지를 해서 논쟁을 펼쳤던 것이 바로 또 이런 당파 싸움, 당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당히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낮은 직급의 이조 전랑직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 그 자리는 대신들이 이제 장악하고 이 모든 인사권들을 그들이 갖게 되고 또는 이제 외척 세력들이 더욱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땅들도 모두 이제 외척 세력들이 이제
수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족문란이니 많은 일들이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외척 세력이 너무나 많은 그 뭐라고 할까, 끊임없는 어떤 수탈, 자기들의 어떤 그 가문, 풍양족씨, 안동김씨, 그때는 그런 그 외척 세력 때 가문들이 또 이제 그 서로 이제 정권을 막 장악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변동하면서.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바로 이제 농민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농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이 충청도까지 막 올라오는 게 되는 거고, 조선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청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또 농민전쟁을 또 진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 농민운동, 정봉준이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당시에 그 농민들이 농토를 버리고 불황민으로 전전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백성들이 그 굶어 죽고, 그 당시 농민전쟁이 일어날 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사시체를 구워서 삶아 먹었고 막 이런 그 기사들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외척 가문들이 모든 정권과 재산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 당시 그 고종 때에도 이러한 것을 좀 그 우리가 좀 더 변혁과 이 실학이 조선의 어떤 중심 세력이 됐다면 또 모르겠지만 결국은 외척 가문이 방금처럼 자기들의 또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만 뒀던 거죠. 결국은 일제강점기가 나라를 빼앗았을 때 우리는 나라를 찾으려고 어떠한 없었습니다. 이 대신들은 그리고 외척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일본이나 다른 그 어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군함도 있고 전투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군함도 없고 전투기도 없죠. 결국은 고종이 군함을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사기당했던 거였죠. 뭐 그런 고종이 엄청난 돈으로 해서 군함 한 대를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기당해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로 뭐라고 그럴까요? 국제적인 외교나 정세나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었을 때가 백성들의 삶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당정이란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 처음에는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권력을 견제하고,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건전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당파를 위해서 싸움으로 변질됐고, 그것은 병자호란 직전까지도 그러한 것에 휘말려 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 한편으로 백성들의 삶도 상당히 어려웠고 굶주리면서 수많은 나라가 위태롭게 만들었던 한 부분도 당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